네, 반갑습니다. 오늘 18세기 후반기와 19세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이제 우리가 진도 나갔던 마지막 부분인 로코코의 곧장 이어지는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중심으로 수업이 시작될 것이고요.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19세기의 프랑스에서는 어떠한 예술상의 발전들이 나타났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로코코 하던 시기에 이야기를 잠깐 했었던 것처럼 바로크를 기점으로 해서 슬슬 이제 이탈리아 예술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프랑스가 갖추게 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점점 프랑스는 고유의 예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가능했던 그 뒷배에는 전 시간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 차원의 보조라고 하는 것, 후원의 문제가 이제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예술에 국가의 후원이라고 하는 요소가 발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19세기 중반부로 들어가 있게 되면 어떻게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해 아티스트들이 그에 대한 저항의식을 보여주는지가 이제 예술에 발현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의 제목은 19세기로 먼저 시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려는 부분의 출발지는요. 18세기 후반부예요. 이제 175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오늘의 수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첫 시간에 들여다보려고 하는 수업은요. 1750년에서 1850년이라고 하는 100년 정도를 살펴볼 겁니다. 이 시기에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다른 양식이 이제 공존하게 되는데, 물론 미술사가들별로 이에 대한 또 다른 토의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수업 내용상 우선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크게 하나의 덩어리로 존재하고 있고, 그 중에 한 발현 방식으로서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것을 꼽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마치 두 개가 각각 동일한 선상에 있는 동일한 범주 크기의 객체들인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신고전주의를 이 수업에서는 낭만주의의 가장 계몽주의적인 사상을 잘 발현하는 사례로서 한 덩어리로 살펴볼 것이고요. 나머지에 해당되는 모든 예술들을 낭만주의로 묶을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우선 프랑스에 있어서 계몽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발현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출발할 텐데요. 이것에 대한 모든 다양한 반응들을 낭만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아시고 나면 그러니까 낭만주의 내부에도 계몽주의에 대한 저항의식을 가진 예술이 있을 것이고, 혹은 계몽의식을 자기의 예술 안에 구현하는 작가들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때 계몽사상을 구현하는 작가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고전주의자인 것이에요. 먼저 그럼 신고전주의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계몽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할 텐데, 계몽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프랑스 대혁명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철학 사조이면서 사회적인 문화 현상을 이야기해요. 일단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1789년에 프랑스에서 대대적으로 열렸던 것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1789년 이후의 세상을 근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근대의 세상이 열릴 수 있었다, 시민이 주도한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한 반세기 이전부터 슬슬 일어나기 시작했던 정신적인 변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변혁 사상을 주도했던 주요한 인물들로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름 많이 들어봤을 사람들, 데이비드 휴미라든지 볼테르라든지 장자크 루소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가치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것은 전통이나 기존의 권위에 귀속될 것이 아니라 이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성에 근간한 공공의 선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권력에 종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우리 시민으로서 함께 다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 계몽주의의 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이 발현되기 시작한 지 몇십여 년이 지나서 프랑스 대혁명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미술에서도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합리주의 사상에 근거한 어떤 지배적인 경향이 눈에 띄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몽주의에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로코코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굉장히 다른 성향의 예술이라는 것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 시간에 봤던 로코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족 취향 중심의 장식적인 예술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귀족들의 행복한 삶, 향락적인 삶, 도피적인 에로티카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던 로코코를,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적 사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면모들을 격파해내고 공공의 선을 위한 어떤 예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성주의적 사고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로코코는 이제 서서히 쇠퇴해 나가고 이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것이 득세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의 신고전주의자들은요, 미술이 이성과 도덕으로 회귀해야 할 것을 주장해요. 이때 예술이 이성과 도덕으로 회귀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즉 작품의 주제가 이러한 것을 다루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2차적으로는요, 그렇다면 형식적으로는 어떠한 것을 선호하였는가를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 전 시간에 로코코 이야기하면서 제가 푸생주의자들과 루벤스주의자들이 대결을 했었고, 이 아카데미 내에 있었던 루벤스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그리고 형태미, 소묘의 능력보다는 색채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색채가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는 감정 부흥의 요소라고 하는데 훨씬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소묘력보다는 색상을 통한 감정 전달이, 혹은 어떠한 진실에 다가가려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로코코풍의 옹호자가 됐다고 얘기했었어요. 이에 대비되던 부분은 로코코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루벤스풍을 추구하면서 감성에 호소하는 예술을 좋아했었던 반면에, 이에 대비된 소묘주의자들, 그러니까 뿌생주의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이성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았죠. 그래서 이성 대 감성의 대결로 봤을 때 감성이 득세했던 것이 로코코라고 친다면, 이제 신고전주의는 바로 그런 부분을 끊어내고 이것을 폐단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성주의로 회귀할 것을 주장하니까, 당연히 뿌생주의적인 고전적 형태감, 마치 조각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3차원 환영성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회화를 주로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뿌생적 아카데미 화풍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신고전주의가 발현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고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때 고전에 대한 관심은 주로 로마의 역사, 그리스의 역사, 그리고 고대 그리스 및 로마의 신화 이야기를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그 신화 내용을 차용한 어떠한 예술품들을 다시 한번 고증적으로 재검토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자신의 작업 성향을 다져나가요. 이 신고전주의에 가장 잘 부합되는, 그리고 신고전주의라고 할 만한 작품을 최초로 만들어낸 작가의 이름은요, 자크루이 다비드라고 합니다. 자크루이 다비드는요, 아카데미 하에서 이제 성장한 작가예요. 우리 전 시간에 잠깐 아카데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 체제가 옹호하는 예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프랑스 내의 회화와 조각의 문제들을 장려하는, 즉 순수 미술을 만들어주고 후원하는 기관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 정부기관이라는 것이 중요해서, 실질적인 목적은 순수 미술을 그저 옹호 장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에, 그러니까 프로퍼간다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얼마나 예술계에 뿌리 박혀 있었고 또 그 범위가 넓었느냐고 하면, 이 안에서 교육부터 출발해서 전시까지의 예술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프로덕션에 관련된 모든 일들, 프로덕션 이후에 디스트리뷰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아카데미 안에서 교육을 받아야만이 추후에 살롱전이라고 하는 매년 한 번씩 일어나는 국전의 작품을 출품할 수가 있어요. 이 국전의 작품을 출품하는 것은 모든 예술가들의 평생의 꿈이었던 거죠, 프랑스에선. 이때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라나게 될 때
이미 살롱에서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 스승으로 존재하고 있고, 즉 살롱에서 큰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국가 프로파간다에 적합한 작품을 만드는 데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의 제자들이 자라나서 마치 스승이 했던 것처럼 이제 프로파간다가 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애들을 길러내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아카데미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아카데미 시스템 하에 이제 1784년에요. 루이 16세의 궁정에서 최초로 이 자크루이 다비드에게 작품을 수주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에게 수주를 하는 이유는 이 아카데미에서 자란 중에 당대에 가장 촉망받는 작가로 꼽혔었기 때문인데요. 촉망받는 작가로 꼽혔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느냐고 하면 1776년부터요. 아카데미는 자기네 시스템 하에 가장 잘 성장하고 있는 학생 한 명을 골라서 이 학생에게 로마상이라고 하는 것을 수여합니다. 말 그대로 롬 프리즈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이 상을 수여받은 아티스트는 이제 로마로 유학을 갈 기회를 잡는 것이고요. 로마에서 이제 경제적인 걱정 없이 국가의 후원하에 실컷 자기가 원하는 만치 모든 고전적인 테마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작품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1776년에 첫 로마상을 받게 됐었던 작가가 자크루이 다비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로마 시기를 거쳐 풍부한 고전적인 작품 세계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나자 루이 16세가 이 사람에게 국가를 위한 작품을 수주하는 것이죠. 이때 이 사람이 다루었던 작품의 제목은요, 호라티우스의 맹세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1786년의 작품으로 이제 완성 시기가 나와 있는데, 이 호라티우스의 맹세라고 하는 테마 자체가 이미 로마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역사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했던 한 순간을 꼽아서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가문의 이야기는 프랑스 극작가 꼬르네유라고 하는 사람이 오라스라고 하는 책에서 로마의 역사를 주자로 끌어냈었던 어떤 스토리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실제로 고전 로마 역사가였던 리비우스가 로마 건국사라고 하는 책을 폈었는데, 이 책은 142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역사서예요. 이 중에서 1권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로마 건국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기는 기원전 7세기에 해당되고요. 로마 제국과 알바 제국 사이에 피미친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알바국과 로마국 사이 끊임없이 누가 패권을 장악할 것인가의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알바 가문을 로마 제국 하에 이제 알바 제국을 로마 제국 하에 합병시키는 역할을 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때 하도 전투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각 국가에서 왕들이 이러한 결정을 합니다. 각 제국을 대표하는 가문을 하나씩 뽑고 그 가문에서 남자 장정 3명씩을 내보내서 3대3 검투를 하고 이 검투의 결과에 승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정리가 되게 되면 한 국가의 흥망을 한 가정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이야기고, 그 가정은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네 가족들의 이제 안위 같은 것을 버린 채 마지막 순간까지 칼싸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때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가족이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가문이었고, 알바 제국을 대표하는 가문이 큐라티우스라고 하는 가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큐라티우스 형제들과 싸우기 위해서 출전하기 직전에 호라티우스 가문의 가장인 아버지가 그들이 들고 나갈 전쟁 무기를 하늘 높이 들면서 국가에 대한 너의 사랑, 희생 정신을 맹세하라고 종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3명의 젊은 남성들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겠죠. 팔들을 쭉쭉 뻗어서 그 칼을 향해 이제 팔을 뻗어 나가고 있는데, 바로 자신들의 목숨을 이 전쟁에 바치겠다는 맹세를 하고 있는 굉장히 용맹스러운 장면입니다. 문제는 이 국가에 대한 희생정신이라고 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라면 나라고 하는 개인은 희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계몽주의적인 사상이, 그러니까 이 프랑스인들에 의해서
로마 역사서 속에서 재발견되고 이것을 다시 자기네 국가를 위해 재활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뒤안길에는 공공선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적에 의해서 용맹스럽게 영웅주의적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감동이 훨씬 반감되었을 겁니다. 이때 여기에 이제 대항할 수 있을 만한 감정이라고 하는 요소를 함께 배치하는 것이 자크 루이 다비드의 굉장히 훌륭한 예술가로서의 어떤 기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화면 왼쪽에서 봤었던 영웅적인 제스처들과 비교되는 무너질 듯이 몸이 주저앉아 있고 그 안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오른쪽에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난 장면 속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은 사실은 이 가정의 이 희생정신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슬픈 가정사를 내포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큐라티우스가와 이제 싸움을 하게는 됐지만 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문은 서로 사돈 가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호라티우스 형제들 중에 일부는 큐라티우스의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해서 여기 며느리로 데려와 있는 상태고요. 호라티우스 가문의 막내딸인 사비나는 앞으로 큐라티우스 형제 중 하나에게 시집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약혼녀 상태였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개개인이 느낄 수 있는 슬픔이라고 하는 요소와 국가를 위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요소가 팽팽하게 대립할 수 있도록 화면 전체에 긴장감을 쌓아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들 때 물론 테마적으로도 계몽주의에 맞는 고전적 주제를 찾아내고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려낸 방식을 살펴보시면 우리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니콜라 부생이 보여줬던 고전주의적인 이성에 근거한, 그래서 단단한 양감이 옷자락 안에 풍부한 주름 속에도 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3차원 양감이 드러나도록 하는 표현이라든지 조각적인 근육의 모습, 그것을 표현하는 해부학적인 정확도 같은 것이 아주 잘 면밀히 묘사되어 있어요. 이러한 그림 방식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부생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로코코풍의 회화로부터 자크 루이 다비드가 얼마나 멀리 결별해서 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이 부분이 사실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 아카데미 안에서 이 자크 루이 다비드를 길러냈었던 선생님은요, 사실 우리가 로코코 시간에 보았었던 부쉐였었다고 해요. 부쉐가 길러낸 작가 중에 부쉐 풍의, 그러니까 로코코 시계, 루벤스주의적인 아름다운 색채 속에서 형태가 풀어 헤쳐지는 것 같은 양상을 버리고 이제 자기 고유의 양식을 쌓아내고 있고, 그 고유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요구하는 어떠한 역사적인 장면을 담아내는 그러한 면모가 잘 발현된다라고 하는 것. 계몽주의에 근거한 국가체제 옹호라고 하는 요소에 아주 적합한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자크 루이 다비드를 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만든 또 다른 작품을 하나 살펴보시겠는데요.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도 역시 자크 루이 다비드가 다루었었던 주제예요.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보시게 되면 역시나 테마적으로 고전 그리스의 철학가의 실질적인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이 이야기가 잘못 와전됐다는 이야기도 이제 사람들이 종종 하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국가의 사형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선택했던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담음으로써 국가 체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도록, 즉 공공의 선을 위해 계몽주의적인 사고로 이 죽음을, 자기의 인생을 희생시켰던, 죽음을 선택했던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역사서를 보게 되면 소크라테스는 신을 부정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이를 통해서 자신의 수업을 가지고 이제 타락시켰다라고 하는 죄목을 뒤집어쓰고 죽음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는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지만,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한번 결정한 것을 자기가 엎으려고 한다면,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뒤집으려고 한다면 결국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설파했었던 나의 사상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에 이제 좌절했었다고 하고,
완전히 거기에서 크러쉬되는 대신에 아예 죽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깨끗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장면을 지금 담고 있는데요.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죽던 날에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플라톤과 크리톤이라고 하는 철학가가 당일 그를 설득하러 갔었다고 합니다. 이제 감옥에서 지금 잠깐만 네 사상을 네가 이제 철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다른 동네를 얼른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네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설파하면 된다라고 크리톤이 마지막까지 이제 회유했었는데 이를 거부하고 독배를 받아 마시겠다고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식의 아치를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이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아마도 자크루이 다비드가 로마에서 보았었던 고전의 건축 양식을 비록 그리스 장면을 담고 있지만 여기에 활용하고자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상의 그 영향으로서 이 건축 공간을 들여다보시고 나면 그 공간 안쪽으로 포진되어 인물들은 역시 고전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뿌생풍으로 단단한 인체감, 양감, 형태감, 소묘의 충실함을 가지고서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침대가 제일 바깥쪽에 작은 의자를 놓고 포기한 자세로 웅크리고 있는 무너질 듯이 앉아있는 이 남성이 플라톤이었었다고 하고요. 여기 가운데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상체가 거의 반쯤 벗겨진 토가를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하늘을 위쪽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로마에서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을 보고 난 이후 자크루이 다비드가 그러한 손짓을 내면화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었던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가리키는 제스처로서 상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이것을 자기 작품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리를 붙잡고 회유하고 있는 것을 표현된 이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친구 크리톤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다. 한 사람의 죽음 선택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소크라테스라고 한 사람의 죽음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러한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체제 전복을 하지 않겠다,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공공선의 목적을 가지고 죽음을 선택해 독배를 받아 쥐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그림으로써 아카데미가 원하는, 즉 루이 16세의 왕정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신고전주의가 처음으로 이용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 신고전주의란 그러니까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을 왕권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술 양식이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크루이 다비드는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입니다. 루이 16세의 영향권 하에서 이 사람을 위해 일을 하면서 자신의 작품 경향도 만들어냈고 유명세를 얻어내는 데도 성공했고 엄청난 부를 거머쥐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을 왕정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더 큰 공공의 선, 그러니까 왕족만 좋은 세상, 귀족만 좋은 세상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1793년의 비록 양식은 그대로 신고전주의 양식이지만 이 작품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당대 개혁과 상관되어 있는 도상이 그려져 있음을 아시게 됩니다. 이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것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술의 사회적인 역할이나 도덕적인 환기를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국가 공권력이 아닌 혁명을 위한 순교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나와 있는 마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장볼 마하라고 하는 프랑스인인데요. 이 프랑스인은 급진적 성향의 혁명가였었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역사에. 이 사람은 1793년 6월 13일에 암살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암살을 된 그 배경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선 먼저 마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라는요, 프랑스에서 의사이기도 했고 철학가로 활약했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 이론가였고 과학자였으며 또 프랑스 혁명 저널을 집필했던 저널리스트였기도 하고요. 굉장히 급진주의적인 정치인으로 이름을 날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비드와 마라는 아주 가까운 친구였었는데 이 두 사람은 함께 자코뱅당이라고 하는 급진주의 당을 이제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라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 직후 이제 그러니까 득세 정치인으로서 한참 활약을 하고 있을 때 이 자코뱅당에 대립하고 있었던 또 다른 정당, 즉 국가 왕정의 보수적인 성향을 지지하고 있었던 보수당 지롱드당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샬롯 코르데라고 하는 여인이 마라네 집으로 가장을 해서 들어옵니다. 어떤 가장이냐고 하면 마라가 당시에 집안일을 도와줄 아주머니를 찾고 있었는데 이 일을 해줄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라의 지인이 자신에게 이제 추천서를 써줬다고 하는데 이 시대는 추천서 없이는 아주머니 일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추천서를 이제 가까이 받아보겠다고 손을 내밀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게 일어나는 그 순간에 마라는 굉장히 취약한 어떤 일상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마라는 피부병을 오래 앓았던 것으로 유명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밤마다 같은 시간에 반신욕을 하면서 이 욕조 안에 허브를 넣어놓고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며 가려움증을 완화시켰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때를 노려서 이 샬롯이라고 하는 여자가 찾아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신욕하고 있는 이 아무런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순간에 편지를 건네주는 척하면서 칼을 꺼내서 마라의 목을 그었었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희생된 마라를 말하자면 정치적인 순교자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다비드의 입장인 겁니다. 이 장면에서 보게 되면 꼼꼼하게 여러 장면들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숨겨 놓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목을 그었을 때 사방에 피가 튀고 끔찍한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최소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고요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느껴지도록 장면을 그려놓아서 뒷 배경은요 거의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벽분이고요. 그 앞쪽으로 놓여있는 욕조 안에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쪽으로 피 색깔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눈치채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치 침대 위에 편안히 누워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주 고요한 죽음의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 후에 죽음 직후 갑자기 고요한 죽음, 평온한 표정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우리 이전에 봤었던 여러 작업 중에서 또 한 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처형 이후의 모습, 십자에서 내리심 장면 혹은 피에타 장면을 볼 때 그랬죠. 그렇게 해서 마치 예수와도 같은 어떤 신성한 그 지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이러한 고안 장치를 통해서 마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쇄골 바로 아래에 칼자국이 나 있고요. 거기서 아주 조그맣게 핏자국이 또로록 하나 굴러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이 사람의 고통의 전부로 표기되어 있죠. 그 이외에는 굉장히 성스러운 장면으로 느껴지도록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와 그 이미지가 겹쳐 보이도록 꼼꼼히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뒤쪽으로 이제 하얀색 천이 보여요. 반신욕을 할 때 주변에 흰 천을 깔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뒷천을 머리에도 활용을 해서 머리 위에 하얀 터번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 화면에서 가장 밝은 부분으로 활용되는데 이를 통해서 마치 머리 위에 후광이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죠. 그리고는 이것도 역시 앞서 우리가 봤었던 신고전주의의 왕정을 위해서 그렸던 그림들처럼 꼼꼼한 고증을 통해 그림을 그리는데요. 손에 들고 있는 편지의 내용을 추천서라는 걸 읽을 수 있을 만치 표기해 뒀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마라가 자기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욕실에 가지고 있었던 가재 도구들을 자기가 목격한 바 그대로 그렸다는 점 등등해서 이 장면은 그러니까 친구의 초상화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내가 기록했다, 즉 역사화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함으로써 이 마라라고 하는 사람이 동시대 사회에 프랑스 사회에 갖고 있었던 중요성을 인지시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입증할 만한 장치가 이 작은 협탁인데요. 협탁에는 아마하 다비드라고 써 있어요. 마라에게 다비드가 라고 써 있는 것인데 친구에게 바치는 그림이다 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마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비드가 기록했다, 역사화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이 장면 다음으로
이 사람의 고뇌가 얼마나 대단했을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장면인데요. 자크루이 다비드는 그러니까 루이 16세 이후에 혁명이 일어났었고 또 혁명이 찾아온 이후부터는 공화정이라는 것이 출범이 되니까 왕이 없다, 통령제도로 바뀌었다에 대해서 혁명가로서 굉장히 처음에는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나폴레옹이 1799년부터 약 15, 1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거의 황제와 가까운 독재 정권을 갖추게 되고 그 정권 하에서 자신을 다시 궁정화가로 부리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역시 신고전주의적 양식으로 자신의 작품을 이제 그려내게 되고 여기에서 종종 나폴레옹을 그리는데요. 그 장면 중 하나인 생 베르나르 고개를 넘는 나폴레옹이라고 한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나폴레옹의 궁정화가 된 자크루이 다비드는요. 1801년부터 1805년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작품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굉장히 큰 크기의 작품이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을 프랑스의 그 영토를 넓혀 나가는 엄청난 영웅으로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려진 장면은 1800년에 5월달 알프스의 생 베르나르라고 하는 협곡을 넘고 있는 나폴레옹의 모습을 영웅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1799년을 기점으로 해서 나폴레옹은 통령이 되죠.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고 그렇게 해서 원로원으로부터 왕이라는 이름 대신에 제1통령 르프르밀의 꽁쇠리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하사받게 돼요. 이렇게 임명을 받은 나폴레옹이 이듬해 곧장 시작하는 일은 타 국가들로 원정을 나가서 프랑스의 영토를 넓히는 것이에요. 이 이탈리아 원정에서 1797년부터 사실은 프랑스 군대를 이끄는 역할을 나폴레옹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했었다고 하고요. 롬바르디아 지역을 한번 점령한 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다시 되뺏기게 되니까 1799년 그리고 1800년에 다시 프랑스 군이 이탈리아 제노아를 차지하려고 출동을 하는 것이에요. 나폴레옹이 근데 이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군에게 포위를 당하게 됐고 포위를 당했을 때 한쪽은 협곡이고 다른 방향에서는 포위대가 이제 좁혀 들어오는 상황에서 프랑스 군대가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할 때 뭐 아무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인 지략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말하자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무도 하지 않을 일인 이 협곡을 직접 건너는 일을 한겨울에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가장 빨리 제노아로 갈 길인 알프스 건너기를 실행하고 있는 재치 있는 판단력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알프스를 건넜다라고 하는 일이 사실은 자연 환경의 그 척박함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상상할 수 있는데 유럽 역사에는 이것을 해낸 선리에가 몇 명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선례들은 역사서상 굉장히 훌륭한 통치권을 갖고 있었던 영웅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작품의 왼쪽 아래를 보시면 돌산을 건너고 있는 나폴레옹 아래로 그 돌에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시게 돼요. 하나는 보나파르트이니까 자기 자신이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장면을 이제 만들어낸 프랑스에서 알프스 협곡을 건너 국가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 새겨 넣은 다음에는 그 아래쪽으로 글씨를 집어넣어서 한니발 그리고 샤를마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같이 나란히 이제 보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자기네 국가에 유럽 역사에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영웅들로 손꼽히는 이 기원전 고전 그리스 시기 그리고 중세 시기의 위대한 영웅들과 자신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글씨들인 것이죠. 이 작품을 수주하는 과정이 또 굉장히 재미난데요. 이 프랑스가 처음에 혁명을 통해서 통령제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당대 스페인의 왕이었던 카를로스 4세는요.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주의적인 반응을 보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당연히 유지해 나가야지 저게 무슨 짓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빠른 속도로 이것을 후회하게 되고 나폴레옹이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유럽에 있어서 패권을 장악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 순간에 이제 프랑스와의 외교 관계를 잘 만들어 보려고 이제 나폴레옹에게 원하는 거 있어요? 하고 살짝 물어보고 이때 나폴레옹이 자신의 업적을 기릴 만한 작품을 그러면 그려달라. 그리고는 그것을 그리는 사람으로는 우리 궁정화가인 다비드에게 그것을 그리도록 돈을 대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카를로스 4세라고 하는 프랑스 왕의 후원하에 이 작품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작품 처음에 완성되자마자 두 나라 우정의 상징으로 마드리드에 우리 전에 봤었던 마르가리타 공주 있었던 그 알카사스 궁전에 걸리게 되었었다고 해요. 이 작품은요, 사실 우리가 다니시다 보면 외국 여행을 가다 보면 루브르에서도 본 것 같은데 마드리드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는 것 같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다비드가 이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이라든지 신고전주의 양식의 완벽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개인 용도로 한 개를 똑같이 다시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나폴레옹은 나폴레옹대로 이 작품이 보여주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영웅으로서 보여질 수 있는지, 이게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에서 얼마나 잘 활용될 수 있는지에 굉장히 감화를 받았고, 그래서 다비드에게 똑같은 그림 3장을 더 수주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니다가 여러 군데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런 뒷얘기가 있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부터는요, 신고전주의가 속해 있기도 했던 더 큰 덩어리에, 그러니까 계몽주의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서의 낭만주의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낭만주의 안에 여러 다양한 경향들이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는 계몽주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작품화해서 교훈적인 도덕적인 강령을 가지고 있는, 혹은 국가 권력에 융합되는, 그래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때로는 국가 권력이 아닐지언정 더 큰 공공의 선, 그래서 모든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그림들을 그렸었다고 한다면, 낭만주의 안에는 계몽주의에 다른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다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성의 유효성 그 자체를 믿었던 계몽주의와는 달리 여기에 대해서 대항되는 개념들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감성주의, 감정이라고 하는 요소에 훨씬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동시대의 다른 예술의 양식들을 이제 낭만주의라고 하는 카테고리 하에서 살펴보시려고 합니다. 낭만주의 안에서도 이 감성주의적인 작품 경향들은 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나냐면요, 중세의 모험담처럼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우리에게 스릴, 서스펜스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할 만한 주제들이라든지, 아니면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이때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 모든 게 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서구 이성주의의 근간이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성적으로 우리가 파악했다고 한다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라는 착각이 들기 마련이지만, 실제로 대자연의 위대함을 접하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발전을 해도, 하다못해 19세기가 아니라 지금 21세기 이 IT 강국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마저도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다든지 엄청난 가뭄이 오게 되면 꼼짝달싹 못하고 어마어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러한 대자연에 대한 공포를 서블라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경외 심이면서 동시에 이걸 높이 숭배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공포스러워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것도 낭만주의의 하나의 일파일 것이고, 또 다른 공포는 이 시대에 점점 식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기를 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유럽 서구 열강의 주요 나라들은요, 프랑스나 지중해권에 있는 다른 타 국가들 과 함께 이 사람들이 위주가 돼서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아시아 국가들을 식민화하려고 하죠. 이것이 엄청난 사업이고 여기서부터 굉장한 부를 창출해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된다, 너무 신나요. 야호 떠나지만 타국에 가서 그러한 일을
이제 해 나갈 때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자꾸 마주치게 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만나게 되면 거부감 혹은 공포감을 느끼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공포감이 그림에도 이제 반영되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종종 이국을 어떤 공포의 상징으로서 본다든지, 아니면 공포와 동시에 문명의 반대로서, 그래서 야만의 상태라고 폄훼해서 표현하는데, 이 폄훼의 뒤안길에는 여전히 폄훼는 하고 있지만 너무 무서워서 폄훼를 해야만 하는, 폄훼를 통해서 그 공포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이제 투영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 실질적으로 수업 시간에도 다른 수업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용어로 부르죠. 즉 타국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오리엔트, 동방이라고 규정하고, 이 동방에 있는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형태로, 그릇된 형태로 자신들 이해 편리하게 이용할 때 이것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이 회화에 반영된 사례들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사조 속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이러한 작품들을 이제 우리가 실질 작업들을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낭만주의에 해당되는 작가로 우리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카를로스 4세라고 하는 스페인의 왕이 나폴레옹과 이제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비드에게 수주해서 생베르나르 협곡을 넘고 있는 나폴레옹을 그리도록 부탁했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바로 이 카를로스 4세의 궁정화가였었던 사람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도 잘 많이 들어본 프란시스 고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야는요,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로코코 작가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궁정화가로서 로코코풍의 그림을 그리면서 벨라스케즈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건 마치 벨라스케즈가 루벤스가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왕을 위한 그림을 그릴 때 그 왕이 선호했었던 또 다른 작가인 루벤스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루벤스 그림을 자신 작품에 영향 준 주요한 그 사례로 꼽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야 역시도 벨라스케즈를 참조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 보려고 하는 고야의 작업들은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로코코 시대의 작품, 후기 로코코에 해당하는데요. 작품들로 출발을 하는데, 이러한 후기 로코코풍의 그림은 빠른 속도로 자기 고유의 개성 있는 다른 스타일로 변화를 해나가게 돼요. 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사실 신고전주의를 이제 이미 프랑스를 통해서 접하기도 했고요. 신고전주의의 양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천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이제 신고전주의적인 방향, 즉 왕정에 대한 어떤 서빙하는 왕정의 이제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목적과는 굉장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인데, 마치 다비드가 그랬던 것처럼 고야라고 하는 사람도 본인이 혁명주의적인 사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혁명적 사상이 드러나는 작품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 이전에 후기 로코코에 해당되는 그림부터 출발하자면, 우리 프랑스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을 가시면 반드시 보게 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미술사 사상 최초로 실물 크기의 여성 누드, 그런데 그 여성이 타 컨텍스트를 빌리지 않아서 성경 속 인물도 아니고 여신도 아닌 신화 속의 인물도 아닌 실질의 인물을 그리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사례예요. 이것을 이유로 해서 고야는 사실 동시대 사람들에게 이 왕정을 폄훼하는 의도를 갖고 있느냐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다고 하는데요. 그 작품이 바로 이 옷벗은 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벗은 마하는요, 당시에 카를로스 4세의 부인이었었던 마리아 루이자라고 하는 사람의 애첩이었던 관료가 있고요. 그 관료의 첩이었었던 마야 공작 부인을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야와 이 마야 부인이 또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할 부분은, 그러니까 서구 유럽 전통화에 있는 비너스의 도상
우르비노의 비너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부터 이어져서 봤었던 수많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그 아름다움을 성상품화, 대상화해서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성이란, 비록 그것을 목적으로 하되 어떤 핑계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도덕적인 회피처를 마련해야 했었고, 이것을 위해서 신화를 차용했었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가식을 털어내고 여성의 인체를 자기가 직접 보고 어떠한 실질적인 여성을 그렸다라고 하는 문제 정면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요. 이때의 여성은 아주 여유로운 표정으로 우리를 올려다 보고 있어서 나의 인체를 부끄러워하는 어떤 그 남자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표정이라기보다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자기 자아 충만감 같은 것이 잘 드러나는 여인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도 아주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때 그림을 들여다보시게 되면 부쉐나 와토에게서 봤었던 것처럼 이제 색감에 훨씬 더 치중하고 있고, 이 색감을 통해서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여유로운 향락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표현하고 있으면서, 고전주의적인 필치가 아니라 그러므로 로코코풍의 루벤스 화풍을 따르는 색채의 아름다움 속에 형태가 풀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마야 부인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 마하 부인이 누워있는 침구도 로코코풍의 화려한 왕족 취향의 혹은 귀족 취향의 이제 천으로 그리고 장신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사람이 초기의 그림을 그릴 때만 해도 왕정 취향적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었었는데, 다만 그 안에도 어떤 도전 정신이라든지 저항 정신이 숨어 있었구나 정도를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곧장 넘어가서 카를로스 4세 일가의 초상을 살펴보시게 되면 바로 이 마리아 루이자라고 하는 왕비와 카를로스 4세라고 하는 황제 부부에 대해서 고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저항적인 눈빛이 잘 느껴집니다. 전체의 그림 구도를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가 전에 봤던 작품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눈치채실 텐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벨라스케즈의 작품 라스메니나스, 하녀들이죠. 그 작품의 구도를 거의 비슷하게 따라오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냐면, 우선 1차적으로 왕족, 그 가족들의, 왕가 가족들의 단체 초상화를 그리고 있고, 이걸 그리는 데 있어서 알카사스 궁 내부의 내부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그 한켠에는 화면 왼쪽을 보시면 어둠 속에서 어슴푸레하게 거대한 이젤을 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 자신을 함께 이 안에 포함시켜 놓았어요. 이게 마치 라스메니나스 안에서 벨라스케즈가 빨간색 십자가를 가슴팍에 그린 채로 젠체하는 표정으로 그림 그리고 있었던 바로 그 부분을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 왕가 가족을 어떻게 그렸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궁정화가라고 하는 타이틀에 맞지 않게 카를로스 4세 일가의 모습을 굉장히 아둔하고 우둔한 사람들로 그리고 있어요.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왕정에 속해 왕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화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야는 사실 왕정이라고 하는 체제에 대한 옹호주의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힘을 믿고 있었고, 이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알게 되면서 언젠가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이 우둔한 가족들로 이끌어지고 있는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시민들 손으로 뽑은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우리를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처음에 시민혁명을 막 콧방귀 뀌면서 놀리고 별거 아닌 일이라고 언젠가 다시 왕정체제로 돌아갈 거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카를로스 4세를 볼 때에 고야의 마음은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제 낮추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것이 얼굴 표현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나서 카를로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화려한 왕의 옷을 입고 있고, 이 사람의 가슴에는 다양한 훈장들이 달려있지만 실질적으로 얼굴을 쳐다보게 되면 완전히 술주정뱅이의 무슨 동네 노동자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괴리감에서부터 오는 이 카를로스 4세의 무능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증폭된다라고 하는 점이요. 바로 이게 고야가 하고 싶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마리아 루이자라고 하는 왕비도요. 보통 우리가
왕정 초상을 보게 되면 왕가 초상을 보게 되면 왕비를 굉장히 포용력 있고 따뜻하면서도 아름다운 국가의 어머니로 그리는 것이 이제 관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동네 심술궂은 할머니처럼 그려져 있죠. 그 이외에 왕가 가족 다른 멤버들도 하나하나 굉장히 우둔하고 총명하지 못한 사람들로 그려내고 있어서 언젠가 혁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갈아치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카를로스 4세가 얼마나 우둔한 사람이냐고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로코코풍으로 그려낸 그림을 보고 흡족해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낮추어 보고 있다든지 폄훼하려고 한다든지 혁명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하죠. 이렇게 후기 로코코풍의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서서히 혁명의 기운이 이 고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을 보셨는데요. 이래서 고야와 그의 친구들, 혁명주의자들은 스페인에서 언젠가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들의 국가에서도 혁명이 일어날 것을 꿈꾸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프랑스가 스페인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요. 그들의 힘이 스페인에 미치게 되기 시작했을 때 전혀 스페인 혁명주의자들이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그것이 풀어헤쳐져 나갑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1808년에요. 마드리드를 나폴레옹이 점령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스페인 혁명주의자들은 당연히 나폴레옹의 도움으로 이제 페르난도 7세라고 하는 왕자를 자신들의 통령으로 앉혀줄 것이라고 상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이제 물론 왕자 출신이지만 더 이상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공화정 체제로 이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나폴레옹 그 대신에 굉장히 흥미로운 행동을 합니다. 자기의 남자 형제인 조세프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스페인 황제로 앉히게 돼요. 그러니까 공화정 체제를 만드는 데 실패했을 뿐더러 오히려 자기네 나라 출신이 아닌 프랑스 사람에 의해서 국가가 제압을 당하게 된 상태가 된 겁니다. 이에 마드리드의 시민들과 물론 혁명가들이 함께 분노를 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1808년 5월 2일에 프랑스 군대에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돼요. 하지만 시민들의 폭동인이 많지 사실 평화로운 진압을 했었어야 하는데 프랑스 군대는 무력으로 이것을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수많은 양민이 마드리드 한복판에서 학살이 됐다고 하고 그때 기록을 보면 시체가 산처럼 쌓여갔다, 피가 강처럼 흘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끔찍한 장면을 시민들이 목격하게 되었고 혹은 1차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뮤라라고 하는 장군이 이끌었던 이 프랑스 군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총살로 양민을 학살하고 있는 장면을 고야가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래서 1808년 5월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폭동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새벽을 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을 그릴 때 자유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것을 저지하는 어두운 힘이라고 하는 요소를 대비시키는 것으로 화면을 꾸려나갑니다. 이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감정들 이것이 말하자면 이 작품에 있어서의 초점이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스페인 낭만주의의 가장 주요한 작품이 되게 되는 이유입니다. 말하자면 이 왼쪽에 있는 인물들을 보시면요. 아주 평범한 스페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게 돼요.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미 총살을 당해서 이 시체들이 산적해 있는 한 귀퉁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처참한 장면 옆으로 서 있는 이 사람들은요. 점차 이쪽에서부터 계속 걸어 들어와서 총살을 끊임없이 자신들이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눈을 가리고 공포에 질려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총살을 막 당하려고 하는 이 남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용감하게 두 팔을 뻗쳐서 언젠가 지금 나는 사망하지만 이 자유, 평화라고 하는 것 시민들에게 되돌아올 것임을 보여주는 인물로 그려놓고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의 의상을 하얀색으로 그리고 황금색의 바지를 입고 있는 것으로 표현해서 여기가 가장 전체 화면의 하이라이트가 되도록 만드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인물에게 전체의 시선이 이제 쏟아지게 될 것이고 그때 이 사람이 보여주는 자세, 두 팔을 위쪽으로 쭉 뻗고 있는 자세가 십자처형 도상과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즉 비록 일반 시민이지만 그 시민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었던 용기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힘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와 대비해서 비정한 공권력이라고 하는 문제를 보여줄 때에는 아주 기계적으로 뒷모습이 반복되어 그려져 있는 이 인물들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프랑스 군대의 의상을 입고 있죠. 긴 칼을 차고 있기도 하고 긴 총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그에 비해서 이 선량한 양민들은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대비시켜 놓음으로써 이 장면이 가지고 있는 부당함을 더 강조시키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감정적인 동요를 더 강하게 오도록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저 뒤편으로 아슴프레이 새벽빛이 이제 비쳐 들어오기 시작하면 멀리 교회당이 보이는데 말하자면 언젠가 지금 우리들은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다시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아슴프레한 희망을 교회당을 통해 상징해 집어넣어 놓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낭만주의가 프랑스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발현됐는지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례 중 한 사람으로 장 앙뚜안 그로라고 하는 사람을 골랐습니다. 그로는 나폴레옹에게 종전 화가로 활용되었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에도 전 세계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종군 사진 작가들이 거길 가서 전쟁 장면을 담아오죠. 이 시대는 사진 기술이 그렇게까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사진 한 장 찍으려면 3시간, 4시간을 앞에 모델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으로는 이걸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군 화가를 데리고 가서 전쟁터에서 장면을 목격하게 하고 그것을 회화로 그려내어서 이제 국가를 위한 프로파간다로 그것을 활용하는 일들이 굉장히 잦았는데 이때 활용되었던 그러니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종군 화가가 바로 그로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과 그 안 속에서도 피어오르는 이 영웅주의적인 나폴레옹의 모습을 보시게 되는데요. 제목을 먼저 보고 들어가죠. 자파의 페스트 격리소를 방문한 보나파르트예요. 자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프랑스의 영토를 넓혀나가는 이 과정에서 거의 동방에 이르기까지 저 멀리 서구 문명권이 아닌 그 너머의 어떤 지역으로 이제 보나파르트가 가고 있었던 장면을 담고 있고 그 지역을 표현할 때 아주 이국적인 건축물과 그리고 이국적인 의상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이곳이 타국이다, 즉 오리엔트다, 동방이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줘요. 그런데 그 동방에 가게 될 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공포라고 하는 문제가 반드시 도사리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는 굉장한 공포로 다가왔던 거죠. 실제로 한때 페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병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전 유럽 인구의 뭐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이 죽었었다고 하니까 대단한 이제 사건이었을 것이고 당연히 프랑스인들을 위시한 식민주의자들에게 이 페스트라고 하는 것은 공포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낭만주의적인 성향을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그 공포라고 하는 요소와 맞물려서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보나파르트의 군대가 자파라고 하는 동네에 갔을 때 페스트를 맞게 되었고 이 큰 병이 돌기 시작하면 군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하락하죠. 그래서 이때에 이 사기가 침착되어 있는 병든 병사들이 있는 격리소에 보나파르트가 직접 방문해서 빨리 나으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종군 화가를 할 때에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 사람을 하이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국가 공권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시켰을 거고 사진이 아니고 회화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종의 각색, 윤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자파의 페스트 격리소에 보나파르트는 실질적으로는 들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로의 그림 속에서는 아주 용맹하게 이 병사들의 상처를 보다듬어주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소통하는 지도자로 그려져 있어요. 보시게 되면 여기 가운데 키 작고 화려한 장군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1통령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을 보시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자기의 부하와는 이제 대조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떠한 것이냐면 두 사람 모두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지만 이 옆에 부하는 우선 손에서 장갑을 벗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한 손에 또 다른 천을 거머쥐고 자기 호흡기를 가리고 있죠.
그렇게 해서 역병이 자기 몸에 안 들어오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에 비해 대조적으로 나폴레옹은 이미 한 손에 장갑을 벗어서 쥐고 있고 다른 맨손으로 패스트에 걸려 있는 병사, 죽어가는 사람의 이제 상처를 보듬어 주고 있는 사람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이때 상처를 입어 죽어가는 인물들은 대부분의 경우 프랑스 병사의 의상을 입은 사람보다는 이제 거의 야만의 상태에 빠져 있는, 즉 공포의 대상에 해당되는 인물들은 동방적인 오리엔탈리즘적인 영향을 더 많이 입은 사람들로 표현해 놓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 동방에 대한 이해, 이국에 대한 이해가 무조건적인 공포로 왜곡되어 있는 어떤 주요한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앞쪽에 포진되어 있는 죽어가는 병사들이 보여주는 모습도 의상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인종, 골격 같은 것이 훨씬 더 중동인에 가까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더 많이 그리워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 오리엔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적 사고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작품이죠. 다음 장면으로는 우리 테오도르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두사의 뗏목은 1819년의 작품이고요.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에 가게 되면 굉장히 주요한 작품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제리코의 작품을 봤을 때 저는 가장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말하자고 하면 이 루브르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왕권이라고 하는 것, 왕정이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의 힘으로 마치게 되었다고 하는 시민혁명적인 그 사건의 가장 상징이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왕정이 가지고 있었던 오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던 제리코의 작품이 거기에 굉장히 공간에 굉장히 잘 상응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귀족적인 취향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볼 때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덜 있는 이 제리코 앞에서 훨씬 더 그 큰 의미를 느끼게 돼서 저는 이 작품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골라왔습니다. 제리코의 작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잠시 한번 끊었다가 10분 쉬고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